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양영재 작가의 두 소년입니다. 소설 두 소년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미국 공군기가 자행한 피난선 학살 사건의 실체를 마지막 생존자의 증언과 목격자들, 그리고 철저한 자료조사를 거쳐 가공한 르뽀 소설입니다. 양영재 작가는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을 정면으로 다룬 르뽀 소설 여수역에 이어 이번에 읽어드리는 두 번째 르뽀 소설 두 소년을 202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한국전쟁은 끝났으나 끝난 게 아니다. 철저한 취재와 고증으로 찾아낸 비극의 진실.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두 소년 양영재 제1장 방주. 비는 그치지 않았다. 바람까지 불어 검은 비닐봉지만 공원에서 날아다녔다. 선착장 수변공원 스피커에서는 여수 밤바다 노래가 연신 흘러나왔다. 유행이 한물 지난 노래라서 그런지 비오는 여수 바다를 구경하는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다. 샛노란 우이를 뒤집어 쓴 중국집 자금성 오토바이가 번개처럼 지나갔고 떠돌이 누렁이 개 한 마리가 비를 쫄쫄 맞으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누렁이마저 수변공원에서 사라지자 빗물이 빗금치는 안도식당 유리창 너머로 더 이상 움직이는 물체는 보이지 않았다. 안도식당 주인 유사명은 중학생 딸 손까지 동원해서 장지 음식을 만들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비는 여객선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내리는 것은 아니나 연안 여객선 선착장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았다. 옛날에는 여수 연안 여객선 선착장을 부산 뱃머리라고 불렀다. 부산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걱정이었다. 그렇다고 부산에서 출발했다는 유족들이 배를 타고 여수로 오는 것은 아니었다. 유족들은 버스로 올 것이고 버스를 여객선에 싣고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비 피할 곳 없는 해안에서 음식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다. 어제 부산 유족으로부터 장지 음식을 전화로 부탁받았을 때는 많아야 10명 안짝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안도에 계시는 아버지가 유족이 많을 것 같으니 음식도 충분히 해서 버스에 싣고 안도로 같이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다. 안도 식당 유리창에 군복 입은 사람 실루엣이 나타났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전역한 지 오래되어 예비역도 못 될 중년이었다. 뭔 공책을 그리 열심히 딜다 봐. 뭐 좀 볼 것이 있어서라. 근데 어째 날이 굳은 뒤 오셨을까라? 화천에 갔다 오는 길이요. 아, 그랬지라. 어째서 자네 아버님은 안 오셨나? 아버지 부산 친구분이 돌아가셔서라. 베트남 참전 여수 전우회 아저씨는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유사명에게 핀잔을 놓았다. 베트남 참전 만남의 장 기념관에 초청받은 행사였다.
유사명 아버지는 명단 맨 위에 올려 있었다. 강원도 관광 코스도 포함되어 있고 여수시에서 경비 보조금도 나오는 것이라 여행하기 좋은 기회였다. 더구나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고엽제 여수 전우의 고참이었다. 그것도 가수는 김추자가 최고, 담배는 청자가 최고이던 파병 초기에 갔다 왔다. 게다가 아버지는 파병 갔다 온 후에 강원도 화천 훈련장에서 파병 군인들 훈련 교관으로 근무하다 상사로 전역했다. 전역 후에는 안도에서만 살고 있어 여행할 기회도 흔치 않고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여수 한번 나오기도 힘들어질 나이였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 부산 친구분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부산 친구분 고향은 안도가 아니지만 생전에 안도 이야포에 묻히고 싶다고 하여 유족들이 여수로 오고 있었다. 거기 잘 만들어 놨습니까? 괜찮게 만들어 놨더만. 전우회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드리라고 화천 베트남 참전 기념관 사진 몇 장을 유사명에게 건네주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도 궁금했던 곳이라 유사명은 사진을 고맙게 받아들었다. 소련을 등에 업은 북베트남 월맹의 승리로 끝난 베트남 전쟁이 40년이 훌쩍 넘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강원도 화천 파병용사 만남의 장도 새롭게 꾸며놓았다. 그래도 야산 중턱에 자리 잡은 기념관은 서울 용산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과는 견주지도 못하게 초라해서 실망스러웠다. 베트콩이라 불렸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게릴라 땅굴인 구찌 터널을 화염 방사기로 겨누고 있는 한국군 조형물, 그리고 생포된 베트콩 조형물이 있으나 아버지 월남 앨범에서 봤던 몇 장면만 재현해 놓아 별로 볼 것이 없었다. 그나마 번듯한 것이라곤 평화 수호 참전 기념탑이었다. 기념탑 꼭대기에 얹어놓은 조형물은 뒤집어진 독수리 배를 밟고 하늘 향하고 있는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였다. 여자는 비둘기를 날리고 있고 창을 잡고 있는 남자는 독수리 배를 찌른 상태이며 다른 남자 1명이 남녀를 하늘로 밀어 올리는 형세인데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는 형제상 조형물에 비해 크기도 훨씬 작았다. 다행히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어 마지막 배로 안도에 들어가면 완전히 그칠 것 같았다. 안도식당 유사명도 오랜만에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섬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매일 안도 이야포 해변 몽도를 솔밭으로 옮겨 돌쌓기를 하고 있어서 어촌계에서 골치 아프다는 것이었다. 유사명은 섬에서 남자 노인이 할 일이라곤 거의 없어 놀이 삼아 그러는 것이고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으나 치매 증상은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부산 친구가 몸이 아파 안도에 올 수 없게 되고 나서부터는 부쩍 돌쌓기 놀이가 잦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부산 친구는 매년 1~2번씩은 꼭 안도에 찾아와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는데 돌아가 버렸으니 앞으로 아버지가 더
더 적적할 것만 걱정이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돌아가신 부산 친구 형님과도 막역하게 지내고 있었다. 부산 친구분이 안도에 오실 때에는 형제가 꼭 같이 왔다. 장지 음식을 부탁한 것도 부산 친구 형님이었다. 최근에는 친구 형님 혼자 여수에 와서 여기저기 기관이나 지역 신문사에 들러본 후 안도에 들어가 며칠씩 머물다 가곤 했다. 그나마 아버지에게 말벗이 남아있어 다행이었다. 유사명은 부산에서 유족이 올 때까지 노트에 쓰인 아버지 부산 친구 이야기를 훑어보았다. 그동안 조각조각 들었던 그해 안도 이야기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안도에서 자랄 때에도 아버지 부산 친구가 안도 이하포에 배를 타고 들어왔던 그 때를 말하면 마을 사람들은 죄다 입을 다물어 버리기 일쑤였다. 옛날 일이지만 여전히 입 밖에 끄집어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참전한 베트남 전쟁은 신물이 나도록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부산 친구 이야기는 아버지조차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다. 부산 친구 형제가 여수에 와서 안도에 들어가기 전 안도 식당에 들를 때마다 조금씩 들려주던 먼 옛날 이야기 조각들이었다. 비가 물러간 안도 밤하늘에는 보석을 흩뿌려 놓은 것처럼 별들이 빛났다. 이하포 몽돌밭으로 올랑촐랑 기어오르는 잔 파도에 해변 몽돌들이 담방담방 잠기더니 이내 물러가는 파도에 덕덕으르 아우성을 쳤다. 파도를 집어삼킨 이하포 바다는 시치미를 뚝 떼었다. 물때가 조금이든 사리때이든 이하포 바다가 늘 그런 것이 안도 동고지산과 서고지산 양쪽 곶머리가 서로 마주보며 이하포를 오므리고 있어 주둥이가 좁고 배는 넓은 항아리 속 같아 그런 것이다. 파도라 할 것까지도 없는 잔물결이 이하포 몽돌밭에 기어오를 때마다 유족들은 차례대로 유골을 조금씩 파도에 얹혀 이하포 바다로 떠내보내고 있었다. 몽돌밭 먼 발치에서는 노인 한 명이 퍼질러 앉아 유족들을 바라보며 몽돌로 탑을 쌓고 있었다. 아버지, 안도식당 유사명이 노인을 불렀다. 노인이 부스스 일어나 바다와 무태 경계면으로 비척비척 걸어갔다. 비가 왔던 터라 몽돌들이 젖어 미끄러웠다. 노인은 유골함에서 부산 친구 뼛가루를 집어 파도에 얹으면서 응얼거렸다. 춘보가 엄마 아버지 모셔와야지. 뭐 땀시 드엉으로 가보냐. 부산 친구 홍춘복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긴 했으나 납골당에 안치되지 않고 드엉의 세계로 나아갔다. 베트남에서는 죽음이 의례를 통해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저기도 아닌 세계에 머문다고 하였는데 그곳이 드엉이었다. 드엉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자비를 구원하는 연옥 같은 곳이고 한국에서는 구천을 헤맨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였다. 자연의 순리대로 죽지 못하고 후손에 의해 조상 묘지에 안치되지도 못한 혼들은
드엉에서 머문다고 베트남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납골당이든 무덤이든 죽은 자의 집이 아닌 드엉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것은 망자 홍춘복의 생전 유언이었다. 안도 이아포는 망자 홍춘복의 부모가 머물고 있는 드엉이었다. 망자가 된 친구 홍춘복의 유고를 이아포 바다에 뿌린 유상태 노인이 다시 돌탑 자리로 와서 막걸리 주둥이를 입에 꽂아 넣어 마셔대자 망자의 형 홍춘송 노인이 곁에 앉으며 말했다. 몸도 안 좋으면서 와 술을 마시노. 슬퍼서 마실라요. 행님은 동생이 가는디 안 슬프요. 내사 슬픔이 뭔지 인자 다 잊어버렸다. 홍춘송 노인은 동생 홍춘복 나무 유골함이 바다로 두둥실 떠나가는 모습을 마른 눈으로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유골함은 파도에 실려 이아포를 휘돌아 나가고 있었다. 원래는 피난 화물선도 유골함처럼 이아포를 벗어나 거문도나 제주도로 갔어야 했다. 그랬다면 안도 이아포가 무덤 없는 엄마 아버지 묘소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60년이 넘은 먼 옛날 일이었다. 바다에 뿌리지 않고 왜 자꾸 자네가 마시노? 냅두시오. 내 돈으로 2병 사와신 게 한 병은 나가 마실라요. 팔순을 앞둔 유상태 노인의 괄괄한 성미는 남아있었다. 그래도 몸뚱이는 늙어버려 실뱀이 기어가던 팔뚝에 실지렁이 자국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라버렸다. 그 팔을 가지고 또 돌탑을 쌓고 있었다. 이아포 몽돌은 둥글둥글하여 돌탑을 쌓아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유상태 노인은 무너진 돌탑을 발로 차버리고 또다시 쌓기 시작했다. 예전에 홍춘송, 홍춘복 형제가 이아포에서 우연히 부딪혔던 유상태는 몹시도 말살스러웠다. 소주병을 움켜쥔 채 술기운에 충혈된 눈자위가 달빛에 희번덕거리는 게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던 유상태였다. 그때가 30년 세월 가까이 흘러버린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던 해였다. 홍씨 형제는 이아포 몽돌밭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다. 형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찾아오고 싶었던 곳이었다. 형 홍춘송이 안도 부모님 산소에 가보자고 해도 동생 홍춘복은 한사코 마다하여 찾아오지 못했던 이아포에 형제가 같이 온 것이었다. 그것도 처음으로 제사 음식까지 만들어 보자기에 곱게 싸서 부모님 산소에 와서 제사를 지내려던 참이었다. 형제는 밤을 기다려 몽돌로 만든 단 위에 제사 음식을 정성스럽게 올려놓고 막 절을 올리려던 참이었다. 당신들 뭐여? 그냥 놀러 왔습니다. 어따 텐트를 치고 지랄이여? 미안합니다. 치우겠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군복 입은 사내가 형제에게 시비조로 쏘아붙였다. 형 홍춘송은 겁에 질리어 주섬주섬 텐트를 걷기 시작했다.
군모를 삐딱하게 쓴 사내는 호주머니에 손을 꽂아 넣은 채 텐트를 군홧발로 톡톡 차댔다. 경찰이 아닌 군복 입은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나마 경찰보다 나았지만 위압에 눌리게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안도를 벗어나는 것이 살 길이었다. 그런데 동생 홍춘복은 오히려 삼해져 대꾸로 맞섰다. 43년 만에 부모님 산소에서 처음 제사를 올리는 것이라 물러날 수 없었다. 더구나 사내는 현역도 아니고 한물간 군복으로 위세나 부리려는 동네 개다리 참봉으로 보였다. 여기 텐트 치면 안 됩니까? 뭐요? 여기가 당신들 안방이요? 그렇다고 댁 안방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 홍춘복이 대거리 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안도에서 군복 입은 사내와 맞설 용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시대가 바뀐 것도 홍춘복 용기에 한몫 보태고 있었다. 만약에 사내가 자릿세를 원한다면 그거야 얼마든지 줄 수 있었다. 놀러 왔담서 요것들은 뭐요? 제사 지냅니다. 뭔 제사를? 놀러 왔담서. 사내는 쭈그려 앉아 몽돌단에 올려놓은 음식을 들여다보고서 홍춘복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그래도 홍춘복은 움쩍도 않고 서서 사내의 움직임을 쏘아보고 있었다. 행여 사내가 제사 음식을 흩뜨러뜨리기라도 하면 곱으로 대가품을 할 판이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서 뭐 땀시 여기 와서 차례를 지내? 여기가 당신들 선산이여? 사내는 몽돌 위에 올려진 제사 음식을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살차던 사내는 그래도 제사 음식이라고 하니 그것까지는 발로 차지 않았다. 만약에 사내가 제사 음식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라도 했다면 홍춘복은 사내 군복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멱살을 움켜잡을 뻔했다. 수상한디? 사내는 모자창을 손가락으로 툭 쳐서 이마 위로 한껏 올리고서는 일어났다. 그러고선 형제를 번갈아 쳐다보며 위아래를 훑었다. 형 홍춘송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동생 홍춘복은 사내 움직임을 쫓아 눈동자를 빠르게 굴렸다. 저기 공동묘지에 당신들 부모가 있어? 사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은 이하포를 왼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서고지산이었다. 홍춘복 기억에서는 서고지산에 시신 몇 구를 대충 묻고 돌을 얹어 표시해 두긴 했지만 공동묘지는 없었다. 그래도 사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 홍춘복은 대답을 않고 가만 서 있었다. 형 홍춘송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다시 곤욕을 치를 것 같아 동생 홍춘복 손을 슬며시 잡았다. 그러나 주먹을 쥐고 있는 홍춘복의 손은 바르르 떨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시. 뭐땀시 밤에 여기서 제사를 지내냐 이 말이여. 그리고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디? 사내는 형제를 빙빙 돌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말살하던 태도가 능글맞을 정도로 누그러져
해코지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홍춘복의 주먹은 펴지지 않고 있었다. 안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소마소마했는데 막상 군복 입은 사내가 제사 지내는 것을 방해하자 웃기가 돋고 있었다. 동생 홍춘복은 신혼여행 삼아 안도 이하포를 찾아왔을 때 경찰한테 붙들려 졸경을 치른 적이 있었다. 여수경찰서로 압송되어 며칠 동안 조사를 호되게 받고서 겨우 풀려난 그때를 생각하면 겁질리기도 하지만 애성이도 일어났다. 그때 일을 풀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군복 입은 건달이 나타나서 강짜를 부리는 것이었다. 홍춘복이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1970년이었다. 형편상 가지 못했던 신혼여행지를 물색하러 지도를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여수 부속섬 안도라는 지명이 눈에 들어왔다. 안도를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살아왔으나 낙인처럼 몸뚱어리에 지져놓고 있던 섬이었다. 그래도 세월이 흘러 암암하고 실제 지명과 다를 수도 있었다.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었으나 찾아갔다간 큰일이 날 것 같은 황기 낀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무덤 없는 부모님 산소가 이하포에 있는데 찾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신혼여행 핑계를 대면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신혼여행이 사단을 불러일으켰다. 사단은 안도리 선착장에서 시작되었다. 이하포 해변에서 반대편에 있는 안도리 선착장을 가려면 두멍 안을 끼고 300여 미터를 걸어가야 했다. 두멍 안은 파도로부터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게 해주는 자연 방파제 조개무지 두기였다. 안도리 마을 안으로 깊게 들어와 호수처럼 넓게 형성되어 있어 안도리 마을 집들 대부분은 두멍 안에 몰려 있었다. 홍춘복 부부는 두멍 안 바다 입구 선착장에서 여수로 나가는 여객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어깨에 카빈 소총을 맨 순경이 홍춘복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홍춘복은 몸뚱이가 옴실거리며 휘청거렸다. 여수에서 아침 배로 안도에 들어와 안도리 선착장에서 두멍 안을 끼고 반대편 이하포로 걸어갈 때 지서 앞을 지나쳐 갔어도 별일이 없었고 선착장으로 되돌아올 때에도 마주친 마을 주민도 없었다. 부산서 왔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어? 신혼여행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 여기로 와? 조사 좀 해야 쓰겄은 게 가자고. 와 이랍니까? 나 주민등록증 있습니다. 조사해보면 안게 가자고. 순경은 다짜고짜 홍춘복 팔을 붙잡고 끌었다. 돌연한 상황에 낯이 새파랗게 질려버린 홍춘복 아내도 손을 조물거리며 끌려가야 했다. 당시 신혼여행 복장이라는 것이 여자는 한복, 남자는 양복 차림이 일반적이라 한눈으로 봐도 신혼부부임을 알 수 있는데도 순경은 다짜고짜 부부를 지서로 끌고 갔다. 안도지서 앞에서는 경사 계급장을 단 경찰관이 끌려오는 홍춘복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경이 홍춘복 부부를 지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자
경사는 서랍에서 조사서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책상 너머 벽에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과 반공방첩 액자가 걸려 있었다. 경사는 홍춘복 부부에게 명령했다. 가방 안에 있는 거 다 꺼내봐. 홍춘복 부부는 가방을 열어 물건들을 죄다 끄집어내어 책상에 올려놓았다. 먹어치운 도시락, 사이다병, 손수건 등 잡다 했다. 그 중에 경사가 볼펜으로 톡톡 치고 있는 것은 깨진 작은 몽돌이었다. 경사는 볼펜 끝으로 몽돌을 살살 돌려보다 턱을 치올리고 물었다. 어디서 가져왔어? 주었습니다. 어디서 주었어? 몽돌밭에서 예. 몽돌밭 어디? 어떤 나무인지 대라고. 경사가 윽박지르며 추궁했다. 홍춘복은 대답하지 못했다. 파도가 무시로 드나드는 넓은 이야포 몽돌밭에는 몽돌밖에 없었다. 그때 지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순경한테 경사가 물었다. 뭐였어? 어떤 나무인지 못 찾겠어요. 당주라는 사람이 봤다며? 당주도 소나무를 꼭 집지 못하더라고요. 순경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서야 홍춘복은 자신이 왜 지서로 끌려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사위를 둘러봐도 이어폰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이야포 몽돌밭 둔덕 넘어 소나무밭에 묻었는데 누군가 보고 있었던 것이다. 뭘 묻었어? 아무것도 안 묻었심도. 확실히 수상하구만. 채워. 책상에 앉아있던 경사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순경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갑을 끄집어내어 홍춘복 손목에 감았다. 여자도 채워. 경사는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수갑을 책상에 던졌다. 홍춘복 아내도 속절없이 손목을 내밀어야 했다. 졸지에 내외가 안도까지 와서 수갑을 차야 했다. 안도에서 간첩으로 몰려버린 것이다. 당주라는 사람 어디 있어? 저기에 있는디요. 경사가 묻자 순경은 손가락으로 지서 밖을 가리켰다. 순경의 손가락 끝에는 모들뜨기 주민 한 명이 팔짱을 끼고 지서 안을 빠끔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순경이 손짓을 하자 당주라는 모들뜨기 주민은 쭈뼛거리며 지서에 들어와 홍춘복 내외를 슬쩍 훔쳐보았다. 이 사람들 본 적 있어? 처음 본디요. 확실히 본 거요? 나가 당산에서 분명히 봤단께요. 당주라는 모들뜨기 주민은 홍춘복 부부가 이야포에 있는 동안 산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신혼여행 차림이라면 누가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다. 낯선 외지인이 소나무 밑을 팠으니 당주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신고가 들어갈 만했다. 북한에서 난파된 무장 간첩이 심심찮게 출몰했던 시대였다. 경사는 수갑찬 홍춘복 내외를 앞세우고 지서 밖으로 나섰다. 어떻게 알았는지 두멍 안에 늘어서 있는 집들 대문이나 떼창물 사이로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내놓고 빠끔히 쳐다보고 있었다. 경사는 찌벅찌벅 걷는 홍춘복 내외 등을 탁탁 치면서 이야포로 몰아갔고 신고한 모들뜨기 당주는
안짱걸음으로 앞서갔다. 홍춘복 내외를 마을에 회술래시키는 것 같았다. 홍춘복은 비루하게 살아남은 목숨이 또다시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섬쩍지근한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다. 그래도 사정을 말하면 인정상 무사히 부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쳐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도 소나무까지 걸어가는 동안 허청거리는 다리는 어쩔 수 없었다. 봐! 경사는 소나무 앞에 도달하여 엉거주춤 서 있는 홍춘복에게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란 홍춘복은 수갑찬 손으로 흙을 팠다. 깨진 몽돌이 나왔고 몽돌을 드러내자 작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다. 꺼내! 홍춘복이 상자를 끄집어내어 경사에게 내밀자 경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자를 열어보라고 지시했다. 경사 지시에 따라 홍춘복이 조심스럽게 연 나무 상자 안에는 삼배로 감싸서 동여맨 아주 작은 물체가 들어있었다. 열어봐. 홍춘복이 작은 물체를 감싼 삼배를 풀자 그 안에는 또다시 무명소문으로 감싼 금반지가 있었다. 마치 금반지를 염을 해서 묻은 것 같았다. 경사는 엄지와 검지로 반지를 조심히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폈다. 위험할 것도 없는 금가락지에 불과했다. 이거 진짜 금이요? 네. 몇 돈이요? 2돈입니다. 이번에는 순경이 금반지를 건네받아 이빨로 깨물었다. 그러고는 금반지에 침을 묻혀 경찰 제복 소매에 문질렀다. 그래봤자 금반지 색깔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금빛을 자랑했다. 순경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자 이번에는 모들뜨기 당주가 순경 손바닥 위에 있는 금반지를 날름 집어들고서는 한쪽 눈을 찡그리고 금반지를 눈에서 멀어뜨리다가 가까이 붙였다 하더니 경사에게 소리쳤다. 문 금 숫자가 써졌는디요? 뭐요? 요 안에 써졌는디요. 경사는 모들뜨기 당주 손에 있는 금반지를 빼앗아 테두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잘 보이지 않는지 이내 순경에게 건네주었다. 순경은 금반지 안 테두리에 써진 글자를 하나씩 읽어나갔다. 1950 83인지 뭔지 작게 새겨져 있어서요. 응, 맞네요. 195083. 딴수이구만. 야, 일어서. 경사는 홍춘복을 발로 걷어찼다. 엉거주춤 앉아있던 홍춘복은 앞으로 꼬꾸라졌다. 신혼여행을 안도로 가는 것으로 결정할 때부터 사려 했던 일이 기어코 벌어지고 만 것이다. 홍춘복 내외가 지서에서 이하포로 갈 때에는 수갑만 찼지만 지서로 되돌아올 때에는 경찰 카빈 총구가 등을 겨누고 있었다. 홍춘복 내외를 신고한 모들뜨기 당주는 뒷짐을 지고 씨암탉 걸음으로 따라오다가 어촌계 사무실 앞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마을 사람 중 한 아줌마가 당주에게 물었다. 간첩이다요? 그거사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 신고 아니라 수고했어. 그거사 국민된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모들뜨기 당주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면서 싸부랑거렸다. 마을 당제를 지내는 당주로서 권위가 다시 높아질 판이었다. 그렇잖아도 정부에서 국민 허례 허식 없앤다고 설날인 구정도 없애고 서양설인 신정만 지내게 하는 판이라 마을 당제도 사그라지고 있었다. 뭐 총 같은 거 묻어놨습니까? 총은 없고 반지를 묻어놨더만. 반지라? 뭔 반지라? 신혼 금반지라고 하더만. 근데 왜 경찰이 잡아간다요? 그것이 왜 그냐면 반지에 암호 같은 숫자가 써져 있어가지고 설라문에. 뭔 숫자라? 순경이 19508 뭐라던디 끄트머리 숫자가 3인지 4인지 제대로 못 들었네. 모들뜨기 당주가 제대로 못 들은 끝 숫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려운 난수를 풀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암호를 풀기 시작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막대기로 땅바닥에 숫자 19508을 쓰고서 3과 4를 번갈아 붙여 쓰면서 옹알거렸다. 이것이 뭔 뜻인고? 아따 어르신, 간첩들이 쓰는 암호라 안 하요. 어르신 의문에 아줌마가 대답했다. 그런데 간첩들 난수표 치고는 너무 짧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어르신 앞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요리조리 흔들던 젊은 남자가 바닥에 써진 숫자를 찬찬히 보더니 난수 암호 실마리를 찾아냈다. 어르신, 1950이면 전쟁 났던 해 아닌가요? 그지. 6.25 터진 때가 1950년이제. 그러면 8은 8월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까라. 어르신과 젊은 남자가 실마리를 찾아가자 이번에는 숫자가 암호라고 주장하던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 손바닥을 탁 부딪히며 나머지 숫자를 말했다. 3이요. 아줌마가 맞춰낸 마지막 숫자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잠시 생각을 되짚어내다가 하나 둘씩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다. 젊은 남자가 실마리를 찾아내고 아줌마가 끝자리를 맞추었다. 195083이었다. 요 날이 음력으로 6월 20날이요. 아줌씨, 그날하고 뭔 상관이다요? 요 날이 뱅기가 이에서 배를 때린 날이요. 그건 아는디 근께 그날하고 아줌마하고 뭔 상관이다요? 내 막내 밑빠진 날이라고. 아따 그요? 국가 경축일이구먼. 우리 언니가 그날 이해에서 소라 잡으러 뜰망에 있다가 놀래 자빠진 날이요. 안도 사람들은 이야포를 이해라고 불렀다. 뜰망은 멸치잡이 불배가 멸치를 유인해 들어오면 작은 배들이 그물로 멸치를 건져 올리는 조업 방식이었다. 그물에서 건져진 멸치를 다시 전마선이라고 불리는 조그만 배들이 무트로 옮겨와 가마솥에 넣고 삶아 말리는 곳이 이야포 몽돌밭이었다. 안도리 남쪽 이야포 해상에서 주로 멸치잡이를 했다면 북쪽 안도리 두멍 안에는 조기잡이 배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안도 남쪽 이야포 마을과 북쪽 안도리 마을,
서고지 동고지 마을을 죄다 합쳐도 200호 남짓한 안도이지만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안도에 진출한 일본 어업인들까지 합쳐 300호가 넘어 소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작은 섬치곤 적은 인구가 아니었다. 그문 저 사람들이 명자하고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여? 어르신, 그런갑소. 어르신과 젊은 남자가 말을 주고받는데 숫자를 해독한 아줌마가 이번에는 짜글거린 듯이 탄식을 내뱉었다. 아이고, 그뭐 어쩌스까이. 어르신, 여수로 식모살이 갔다는 명자 말한다요? 젊은 남자가 아줌마 탄식에 이어 어르신에게 물었다. 명자는 이아포로 피난왔던 피난민 중에 유일하게 안도에 남게 된 여자아이였다. 안도에서 졸지에 부모가 죽자 고아가 된 명자를 어느 선주 집안에서 민며느리로 삼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풀어낸 난수가 명자라는 여자아이와 연결되자 모두 고개를 돌려 지서를 쳐다봤다. 이미 경찰은 홍춘복 내외를 수갑에 포승줄까지 묶어 여수 경찰서로 압송하는 경비정에 올라타고 있었다. 홍춘복은 여수 경찰서에서 곤욕을 치르고 난 후부터는 안도를 다시 찾아올 엄두도 내지 않고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문민정부가 들어섰던 해 부모님 제삿날이 가까워지자 안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오자고 먼저 말한 것은 형이 아니라 동생 홍춘복이었다. 어디서 다시 안도를 찾아갈 용기가 났는지 텐트도 준비하고 있었다. 부모님 제삿날이 한여름이므로 피서객처럼 텐트를 치고 있으면 별일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다시 찾아온 안도 이아포인데 또다시 해코지 당할 판이었다. 이번에는 경찰 대신 군복 입은 사내였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말이여. 당신들 여기 처음이여? 옛날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언제? 군복 입은 사내는 모로 꺾은 고개를 고정한 채 홍씨 형제를 빤히 쳐다보았다. 강짜 부리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자신의 알쏭달쏭한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여기에 언제 왔냐고 묻지 않소? 사내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자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로 재차 물었다. 형 홍춘송은 입을 앙다물고 있는 동생 홍춘복을 대신해 대답했다. 그니까 옛날에. 그게 옛날이 언제냐고. 1950년에. 갑자기 어두운 허공에 찰싹찰싹 소리가 났다. 사내가 다리 한쪽을 들어 올리더니 자기 무릎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고선 다시 손바닥을 허공에서 연신 마주치며 손뼉을 쳤다. 그리고선 중지 손가락을 치켜 세워 콧구멍이라도 쑤시려는 듯이 홍춘복 얼굴에 갖다 대었다. 사내는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얼굴까지 바싹 갖다 붙였다.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홍춘복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사내도 홍춘복이 물러선 만큼 다시 다가가서 웽댕하게 말했다. 당신 성이 혹시 홍씨 아니여? 네? 어떻게 내 성을?
와마, 맞구마이. 네 춘복이지, 홍춘복. 홍춘복은 입이 슬며시 벌어졌다. 사내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거 보니 정말 알긴 아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누군지 딱히 떠오르지는 않고 맹맥하긴 해도 뭔가 사물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압니까? 와, 언젠가는 네가 올 줄 알았어야. 그럼 너? 그래 임마. 나 저 집에 살던 유상태여. 사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집은 이하포 동고지산 방향 둔덕 너머 끄트머리 집이었다. 그 집은 홍춘복이 신혼여행 삼아 안도에 와서 경찰에 끌려가기 전 대문 앞에서 한참을 기울였던 집이었다. 그 집에는 꼭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다. 한동안 문 앞에서 서성거렸으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돌아섰던 집이었다. 유상태 집은 세월만큼 변해 있었다. 초가지붕의 돌담은 청기와 지붕의 벽돌담이 되었고 쌀입문은 철문으로 바꿔 달려 있었다. 43년 세월이 흘렀으니 집이 변한 것은 당연하나 이 앞포 끝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유상태가 자기 집에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팔을 잡아 끌고 올 때에도 간첩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전쟁 나던 그해 여름, 참혹한 잔상과 함께 가슴에 박힌 대못이 빠진 것도 아니었다. 사람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대못 하나쯤은 가슴에 박힌 채 살아가는 것이고 세월이 박힌 못을 삭게 만들어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몸뚱이에 찢어진 낙인은 지울 수 없었다. 옛날 일이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한들 관심 없는 개인사 비극이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행님, 얼른 들어오시오. 방이 누추한디 이해하시오. 별 말씀을요. 잠깐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따 행님, 말 놓으시오. 아까는 미안했어. 면장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 괜히 그랬어.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이소. 세월이 하도 흘러서 어디 알아보겠습니까? 당연하지예. 이승만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까지 이어진 세월이었다. 소년들이 중년이 되었으니 세월이 참으로 많이 흘렀다. 몰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옛날 일을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형제로서는 고맙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그래도 유상태 기억에서 지워질 만한 이하포 불바다는 아니었다. 그동안도 해마다 8월이면 이하포를 찾아와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유족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유상태는 홍춘복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으나 나타나지 않아 생사가 궁금할 때가 있었다. 춘복아, 니는 뭐드냐? 빨랑 들어와야. 유상태는 언제 포달스럽게 굴었냐 싶을 정도로 새살스레 홍춘복을 향해 손짓까지 하면서 불러들였다. 43년 세월 동안 줄곧 붙어 지내온 친구 같았다. 서먹하게 문 밖에 서 있던 홍춘복이
들어선 방은 세간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불은 개지 않고 방바닥에 널려 있고 치우지 않은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으며 이불이 올려 있어야 할 서랍장 위에는 화랑 무공 훈장을 붙박아 놓은 장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형제는 앉을 공간이 생길 때까지 서서 기다려야 했다. 벽에 걸려있는 액자에는 밀림을 배경으로 카빈 소총을 들고 서 있는 군대 시절 사진 몇 장이 들어있어 흔한 시골집 방안 풍경이었다. 월남전에 참전했나 보네. 방에 앉을 자리가 생길 때까지 방안을 둘러보던 홍춘복이 벽에 걸린 액자를 보고 혼잣말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유상태는 방을 치우다 말고 날름 액자에 담겨있는 사진을 손가락으로 콕콕 찍으며 설명을 해댔다. 요것은 월남이고 요것은 오음리에서 교관화를 할 때고. 오음리가 어디지? 강원도 하천. 애들 월남 갈 때 나가 여기서 훈련시켜 보냈어. 유상태는 아예 서랍장에서 앨범을 꺼내들었다. 형제는 채 정리되지도 않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유상태가 펼치는 앨범을 봐야만 했다. 유상태는 앨범으로는 부족했는지 또다시 서랍장에서 추억록까지 꺼냈다. 아무래도 베트남 전쟁 참전 앨범에 있는 사진을 일일이 설명할 기세였다. 군복에 군화까지 신고 술냄새를 풍기며 강짜를 부리던 유상태는 앨범을 넘기는 동안 사들사들해지고 있었다. 두터운 앨범을 열자 추레한 유상태는 빛나는 자유수호 군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베트콩을 생포해서 끌고 오는 사진도 있고 노획된 무기 앞에서 허리춤에 손을 척 얹고 폼 잡고 있는 사진, 많은 부대원 앞에서 훈장을 받는 사진도 있었다. 유상태의 설명이 곁들인 사진들은 훈장을 받을 만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나 텔레비전에서 숱하게 봐와서 물러진 장면들이었다. 신문에도 나왔네. 홍춘복이 지목한 것은 파병 환송식 사진이 실린 신문 기사였다. 신문 기사 사진에는 대형 태극기가 휘날리는 파병 환송식 장면과 화려한 장식을 한 미군 수송선에 오르는 맹호부대 중사 유상태 얼굴이 크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월남으로 갈 때 신문에 나가 나왔다고 우리 엄니가 어디서 얻어와서 가지고 있었더만. 유상태는 비시시 웃음을 지으면서 앨범을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쑥스럽지만 은연중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는 것이라 홍춘복은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었다. 자유통일 위해서 님들은 뽑혔으니 그 이름 맹호부대 용사들아. 남북으로 갈린 땅 월남의 하늘 아래. 홍춘복은 맹호가를 읊조렸다. 그 당시 부산 부두 환송식에 동원된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도 불렀던 군가라서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었다. 에헤, 그런 노래는 다 뭘 모르는 젊은 애들을 홀리려고 만든 거여. 유상태는 홍춘복이 흥얼거리는 노래를 잘라버렸다. 무공 훈장까지 받았던 자신이 앞서 불러야 할 명예로운 군가를 한마디로 뒤집어 버렸다. 참전 용사 입에서 파병 군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뭐가? 다 웃기고 자빠진 소리여. 그런 말장난은 다 정치하는 놈들 야로 까는 소리여. 응? 쫄따구는 죽으러 갔고, 하사관은 소장만 하러 갔고, 장교는 집장만 하려고 갔지. 미쳤다고 남의 나라 지키러 갔간디? 우리가 염소똥이여? 유상태 말에는 정치가들이 책상 위에서 연필심에 침발라 쓴 수사라곤 한마디도 묻어있지 않았다. 앨범 사진을 자랑스럽게 펼치고 설명하는 것과 튀어나오는 말은 전혀 딴판이었다.